자, 학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죠? 요즘 코로나로 인한 그런 마음의 고통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심하게 믿습니다. 하지만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위기 끝에 그죠?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늘 긍정적인 삶, 늘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생활이 임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번 학기에는 2학기에는 전략적 자산관리와 20대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된 이명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다 빨리 여러분들과 같이 마주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음속으로 아마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재테크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사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만큼 여기저기서 재테크 관련 정보들이 주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런 자기의 주장들이 쏟아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그죠? 우리가 뭐 재테크란 석자만 그죠? 우리가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검색 코드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본인한테, 내한테, 그죠? 본인 자기 자신한테 유용한 것인지, 그죠? 또 어느 정보가 실질적으로 좋은 정보이지, 그런 정보가 낚시성 정보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담을 샀고 살짝쯤이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재테크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초조해질 수가 있죠. 그죠? 또 마음도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학우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기부터 지금부터 그죠? 실질적으로 이 재테크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재테크 정보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집을 구입하기 위한 시스템도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또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발차하고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청년들의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내 것을 만들어서 재테크에 투자하면 또 보다 실질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챕터 넘버가 우리가 1장부터 그죠? 우리가 12장까지 그죠? 12장까지가 있습니다. 또 부로 우리가 기억하자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저축 상품 또 특정 상황에 필요한 금융 상품도 있죠. 자, 그리고 주식 투자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챕터 넘버 장이 다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면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보기 전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쯤 결혼할 계획인지 또 언제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지 또 살 집은 생각이 두었는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하실 것 같은지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각각의 시츄에이션에 대비해서 생각하고 또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장 시작에 앞서서, 그죠? 시작에 앞서서 왜 재테크가 필요한지, 그죠? 자, 그럼 이번 챕터 1장에는 50분 수업을, 그죠? 우리가 연강을 하죠. 그래서 통상적인 대학 졸업자의 취업 상황, 또 취직의 실태, 그리고 평균적인 우리가 보통의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 또 어떻게 절약을 하고 왜 절약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방법, 또 우리가 청년기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할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또 재테크를 잘하는 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시작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빈곤 퇴치의 우리가 역사를 선다는, 그죠? 우리가 빈곤 퇴치의 연구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연구 노력해온 경제학자 에스트로 디플로, 마이클 크레이머, 아베이스트 바니스트가 2019년도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세 학자들은 15년 동안 40개의 나라에서 빈곤 현장을 누비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연구는 인도에서 실시한 예방접종과 콩실험이죠. 자, 그럼 빈곤 지역 120곳을 선정하고 30곳에서는 방문 예방접종 서비스를, 또 30곳에서는 예방접종 서비스와 함께 콩 2파운드를 지급했습니다. 자, 나머지 60곳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예방접종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 기존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한 60곳의 접종률은 이전과 같은 6%대였지만은 방문 접종 지역은 12%, 콩을 지급한 지역의 접종률은 38%로 올랐습니다. 자, 그 결과 기존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한 60곳의 접종률은 이전과 같은 6%대였지만 방문 접종 지역은 12%, 콩을 지급한 지역의 접종률은 38%로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세 학자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후진국 국민들이야말로 한정된 재화 앞에서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들은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무작정 선진국 기술만 따라가지 않고 똑똑한 인재 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빈곤 탈출의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기술과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빈곤 퇴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여전히 세계 인구의 26%는 하루 3.2달러 이하로 살고 절반에 가까운 46%가 5.5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대학 우리 졸업자의 취업의 상황, 실태는 어떨까? 자, 교과서 보면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가 언론 보도 보면 우리 대학생들의 졸업 후의 상황은 상당히 힘듭니다. 어둡고 암담하죠. 자, 그럼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실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도 12월 26일에 발표한 2018년도 우리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5만 5,800명의 전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 일부 통계처럼 표본조사도 아니고 응답자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될 수 있는 설문조사도 아니다는 것이죠. 가장 객관적인 통계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대학원과 모든 종류의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취업률은 67%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년제 정규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대략 64%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급여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급여 수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대학 학부를 졸업한 학생의 평균 초임 월 급여는 얼마이죠? 227만 8천 원. 그죠? 중위급여 소득은 2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연봉 공제금액 실수령액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는 것이죠. 표. 자, 표를 보면 평균 초임에 가장 가까운 월 급여가 225만 원인 경우에 실수령액은 201만 원 정도임을 알 수가 있다. 이때 연봉은 2,700만 원 기준입니다. 그죠? 자, 연봉과 실수령액, 그죠? 표 1-1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2천만 원, 그리고 월급, 그죠? 그리고 각종 공제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대두되는 그런 부분이 4대 보험이죠. 뭐 우리 4대 보험 말고도 우리가 직장생활, 조직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죠? 우리가 뭐 노동 회비, 그죠? 사후의 회비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자치에 뭐 규칙 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얼마 안 되죠, 그죠? 3,000원, 5,000원, 만 원 정도 되지만 우리가 통상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대두되는 우리가 국민연금, 그죠? 또 그리고 뭐 있죠? 건강보험.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보험, 네 번째는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이죠. 그죠?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금액은 필수적으로, 그죠?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으로. 그래서 월급에서 통상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이 150만 3,627원, 연봉에 따라 틀리지만, 그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연봉을, 그죠? 통상 3,500 정도를 책정했을 때, 그죠? 실수령은 257만 457원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소득을 받아보면, 그죠? 돈 쓸 거 없네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면서 아주 이 재테크의 앱을 깔면서 책장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하면서 느끼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절약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하다. 자, 참고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월급으로는 179만 5,310원, 그리고 연봉으로는 공제적 기준입니다. 그죠? 2,154만 3,720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적인 사람,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통계청, 아니요. 자. 자, 여기에서 가장 평균적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자, 누구를 할까요? 그죠? 우리가 김재택 씨 말고 우리가 김재택 씨, 김영진 씨 할까요? 우리 영진 전문대학이니까. 자, 우리 김영진 씨 실질 그는 학교 졸업하고 28세에 취업에 성공해서 1년 동안 직장을 다닌 남성 김영진 씨입니다. 이 영진 씨는 첫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월급을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들에게 그죠? 빨간 팬티 사드리고 그죠? 열정적인 어떤 그런 컬러별로 그죠? 그래서 또 용돈을 드리고 또 친구들이 한 끼 사, 밥 사.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밥을 사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느라 거의 다 쓴 후에 두 번째 달 월급부터 본격적으로 모아서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김재택 씨, 김영진 씨가 세금을 납부를 하고 받는 월 평균 수익과 지출, 저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영진 씨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관계로 매월 얼마? 50만 원씩 집세를 그죠? 지출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5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서울 기준인데 50에서 60 정도, 그죠? 근데 아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대구 경북은 20, 30 학교에 따라 틀리지만,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월 50만 원을 집세로 지출하고 있고,
통신비, 그죠? 소모성 지출에는 우리가 통신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뭐 식비 등등, 뭐 의료 구입비 정도로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회사의 월 평균 저축은 우리가 뭐 은행 정기적금을 통해서 50만 원죠.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보험료는 우리가 30만 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보험료는 30만 원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럼 한 달에 우리가 통상 여기에서 회사에 취업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들어온 보험 가입요금을 뿌리시지 못해서, 그죠? 변액연금보험과 또 실비, 실손 의료보험이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암보험, 그리고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보험까지 우리가 4개나 가입해서 보험료 한 달에 무려 3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아마 보험료 이 부분은 뒤에 우리가 보험 수업을 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보험은 우리가 급여의 10%를 초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1년이 지난 후에 계산해 보니 원리금을 합쳐봐야 얼마? 61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변액연금보험은 우리가 통상 노후를 생각해서 가입한 것이므로 없는 셈이로 마찬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봐야 5년이 지난 후에는 32세가 되어도 겨우 3천만 원 정도밖에 저축을 못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진 씨는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내가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동차를 굴리고 싶은 유혹도 부딪히고 있는데 내 장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죠? 참 가슴이 답답하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본인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영진 씨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영진 씨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 딜레마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저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약을 하자. 그럼 어떻게 절약을 하고 또 왜 절약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진 씨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또는 독신주의자인지 먼저 통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의 미혼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음 그림은 최근 15년 동안 우리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죠? 전체의 구성 비율, 그리고 남성, 그죠? 남성, 여성, 그죠? 2000부터 2015년까지 이런 청년층의 미혼율은 2000년도에는 43.1%에서 2015년도에는, 그죠? 우리가 통상 6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기준 10명 중에 6명은 미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은 40세, 60세인 중년층의 경우에도 미혼율이 꾸준히 증가해서, 그죠? 미혼율이 꾸준히 증가를 해서,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10명 중에 1명은, 그죠? 우리가 10명 중에 1명은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혼을 할 수가 있다. 자, 미혼율 변화 추세를 보면 성별로 나눠보면은, 그죠? 남성, 여성, 그죠? 우리가 통상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율이 더 높고, 이런 성별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한 압박이 적거나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이 비자발적 미혼으로 남았기 때문에 있다는 해석이 있죠. 그래서 통상 인구 밀도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자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우리가 확률적으로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죠? 남성들이. 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남아선호 사상이 지금도 대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또 우리 여성들의 어떤 그런 시기그야말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뭐 딸 결혼하면 비행기를 타는데 그죠? 그래서 아들은 키울 때가 아들이지 그죠?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면 세세한 어떤 섬세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딸들이 해오단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혼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혼 비율이 빠져 있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을 보면 결혼한 건수 대비 42% 정도가 이혼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하지만 앞의 미혼 통계에서는 결혼을 한 후에 이혼율도 미혼 통계로 잡힌다이다. 바로 미혼자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럼 이혼자 중에 결혼 4년차 이하와 25년차 이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죠?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죠? 차지한다. 그리고 이상의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미혼 비율이 높지만은, 그죠? 미혼 비율이 높지만은 우리가 통상 아직은 절반 가까이는 결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가 있다. 그죠?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초혼의 시기는 언제일까? 그죠? 우리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죠? 자료에 의하면은 남녀 모두 초혼 연령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죠? 초혼들이 남녀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1998년도, 그죠? 28.8세. 저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그죠? 98년도에, 아니요. 89년도, 그죠? 89년도 결혼했나? 89년도 결혼했는데, 지금 우리가 98년도 가정 같은 경우는 평균 28.8세.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8.8세 결혼을 했던 우리나라 남성은 2018년도에는 33.2세 계속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죠. 그죠? 자, 같은 기간에 26세였던, 그죠? 26세였던,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4세로 늦어지고 있죠. 그죠? 대략 33세의 남성과 30세의 여성이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죠?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같은 자료의 통계를 우리가 통상 한두 가지 소개하면 초혼 부부의 연령차를 보면은 전체의 66.9% 정도가 연상 부부이다. 그죠? 전체 66.9% 정도가 연상 부부이고 동갑 또는 여자 연상 부부가 그죠? 여자 연상 부부가 각각 15.8%, 1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3%를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럼 결혼하는 커플의 초혼 재혼 여부를 분류한 통계를 보면은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전체의 84%, 81.6%인데 남성의 비율이 좀 높죠.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전체의 16%, 1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는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 각종 결혼 관련 단체, 기업체에서 이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는 우리가 정부 부처인 여성 가족부죠. 그죠? 여성 가족부 통계이다. 여성 가족부가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실제로 결혼에 소요된 비용을 보면 평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8천만 원 정도 이상을 여성은 대부분 6천만 원 정도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그죠? 취업 연령, 조혼 연령, 준비 기간, 결혼 비용, 월세 주기 있다. 자, 그럼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하는 시기를 평균적으로 남성 28세, 여성 25세로 가정하고 취업 이후에 그죠? 취업 이후에
취업 이후에 가정하고 취업 이후에 한번 볼까요? 예, 8천만 원 정도 28세 가지고 취업 이후에 결혼까지 필요한 유예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저축해야 하는 금액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그렇죠? 자, 이 표는 이자를 빼고 단순하게 원금만으로 우리가 계산해 본 것입니다. 원금만으로. 자, 그럼 표 1-2에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본장을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김재택 씨가 평균적으로 결혼한 것은 쉽지가 않다. 부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결혼을 늦추면서 월 저축액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한 달에 110만 원씩 우리가 6년 정도 저축하면은 약 8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표 1-2는 결혼 평균 비용을 근거로 계산한 값인데 우리가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금액이 훨씬 어떻게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럼 서울과 대구의 집값 분포도 그리고 서울과 대구의 월세라든지 어떤 거죠, 사골세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파악했을 때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바로 답은 뭐겠죠? 지출을 줄이고, 그죠? 답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축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에 대해서, 그죠? 자, 절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될까? 자, 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은 미혼으로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럼 결혼이든 미혼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면은 대부분 부동산, 소위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집 소유에 대한 요건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72%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따지고 보면은 집 소유 욕구에 대해서 빌었던 것인데 우리가 집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서브프라임 90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바로 2007년도입니까? 97년도로 우리가 IMF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성년이 되면서 특히 결혼을 생각하면서 집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시작되는데 집은 의식주의 우리가 한 축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부의 정식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의 정식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우리가 반감되고 있어서 집값이 안정적인 우리가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새로이 집을 장만해야 사람들에 의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은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 지론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의하면은 그죠? 2018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자가 보유율은 61.1%입니다. 자, 그럼 국민 10명 중에 6명만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데 4명은 집을 살 의사가 없는 것일까요? 자, 그럼 표 1-3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 1-3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가계자산 구성 비중을 비교한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 자산이 몇 프로? 80%. 그죠? 단연 높죠. 이 금융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금융 자산, 부동산. 그죠? 부분이. 자, 그럼 최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풍조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핍 생활을 궁핍적으로 살면서 고생하기보다는 아예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일찍이 우리가 승용차를 구입해서 젊을 때 최대한 즐기자는 이런 세태가 어떤 집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줄어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기차게 주택가격이 올라서 집 사는 것을 그저 포기했다고 보는 면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세대는 우리가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우리가 워라밸 세대가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럼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실제로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그죠? 과연 얼마나 될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표 1-4에 보시면 주택거래가격의 매매 및 전세자금 준비 소요기간입니다. 전세자금 준비 소요기간이 있는데 자 보시면 그죠? 실질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2019년 10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청이 2019년도에 그죠? 10월 주택가격 동향조사설 보고서를 바탕으로 19년 3,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77만 7천원 그죠? 3인 가구 기준을 정해서 계산을 보고 계신데 가구당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우리가 전액을 저축했을 때 각 지역별로 평균적인 내 집 마련 소유기간을 보면은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는 11.1년이 걸리고 두 번째로 비싼 경기도에서는 5.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죠? 자, 그럼 집값이 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1년 만에 소유되고 자, 이런 가구 소득 전액을 저축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죠. 그죠? 만일 가구 소득의 절반을 저축한다면 이 기간이 2배 늘어나서 그죠? 서울은 22.2년, 경기도는 11년 걸리고 전라남도도 4.2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구 소득의 월 평균이 4,877만 1,000원 이하의 가구는 시간이 어떻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가 보급률 몇 프로입니까? 61.1%이다. 10가구 중에 주택이 없는 4가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부분 우리가 전세 자금인데 전세라든지 또 우리가 월세, 사글세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실질적으로. 자, 월세, 사글세 같은 경우는 매달 일정 현금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전세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죠? 또 뭐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지급되고 있고 전세 가격이 부쩍 오른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큰 일정한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표 1-4에 보시면 월 평균 가구 소득 4,877만 원을 월 평균 가구 소득 487만 7천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저축했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 평균적인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는 6.1년이 걸리고 경기권에서는 3.6년, 부산에서는 2.6년,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4.9년, 그죠? 아니요, 전세가 대구는 3.1년이 걸리죠, 그죠? 매매가 4.9년, 5년이죠, 그죠? 자, 이상의 계산은 더 이상 집값이나 전세값이 오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죠? 원하는 시기에 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지출은 줄이고 무엇을 늘려야 됩니까? 지출은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그런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저축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자, 그럼 절약을 잘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재테크의 첫걸음 뭐죠? 바로 절약입니다. 그죠? 자, 절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출 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그죠? 돈을 헤프게 쓰고 돈을 펑펑 쓰시고 또 지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다. 그죠?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돈이 어디서 셀까 하는 부분을 꼼꼼히 세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은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권장되는 몇 가지 지출관리 팁인데요. 먼저 개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개인 재무제표를. 자, 그래서 이 개인 재무제표 상태를 파악하여 작성하는 장부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재무제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죠. 통상 우리가 밸런스 오브 시트, 대차 대적표 재무상태표인데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순 자기자본이죠. 그죠? 또 우리가 프로피트 로스에서 우리가 PR,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죠. 그죠? 이런 부분,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있다. 자,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를 표시해 주는데 현재 총자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부채가 얼마인지, 그죠? 그래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금액은 순자산, 그죠? 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얼마인지,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이익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표죠. 손익계산서는. 자, 이 표를 보면은 한 기업의 재무적 상태와 이익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표이다. 그죠? 중요한 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 재무제표도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개인 재무상태표 A인데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은, 최초 정기예금은 3천만 원이었고,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우리가, 붙어서 알 수가 있는데,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하고 있고 비상금 통장은 2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시 입출식 통장의 잔액은 매월 변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수시 입출 통장은 매월 잔액은 변동이 있다. 자, ETF라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시시각각으로 그 가치가 변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월 단위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죠? 매월 평가금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채는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을 한 가지가 있는데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남은 금액은 순자산이죠. 자, 이 금액을 보면은 본인 순자산의 증감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본인 순자산 증감을 알 수가 있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탕감하면은 남은 금액이 순자산이고 이 금액을 보면 본인 순자산 금액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순자산 금액은 그래프로 그죠? 우리가 그리면은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악이 더 쉽다는 것이죠. 더 쉽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가계부로 생각했던 것을 개인 손익 계산서로 우리가 만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출은 저축 부분인 지출 1과 우리가 순수 비용인 지출 2로 지출 1과 지출 순수 비용 부분인 지출 2로 구분했는데요. 자, 굳이 이처럼 구분한 이유는 지출 2를 우리가 지출 2를 부문 용돈 그리고 기타 생활비를 줄여야만이 그죠? 줄여야 지출 1을 늘릴 수가 있죠. 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릴 수가 있죠. 그죠? 자, 따라서 개인 손익계산서 관리의 주 대상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줄이는지 절약이 결국 재테크 선폐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출관리 앱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거죠. 지출관리 앱을. 자, 절약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팁 중에 지출관리 앱을 이라는데 우리가 지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지출관리 앱을 활용하고 이 지출관리 앱은 우리가 통상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가 똑똑 가계부 그죠? 우리가 똑똑 가계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그림과 같이 안내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어떤 종류의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이든지 상관없이 한번 사용해 보기를 우리가 권합니다. 지출 관리 어플리케이션 똑똑 가계부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건전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그죠? 신용카드 지출을 늘리게 하는, 그죠? 신용카드 지출 늘리게 하는 주범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카드를 쓰면 우리가 부채죠. 그죠? 갚아야 할 금액이니까. 그래서 이런, 당장의 현금 지출이 소환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를 사용하시고, 또 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통신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식대비라든지 또 우리가 커피값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출을 많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카드마다, 그죠? 어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벅스 활용할 수 있는 20%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또 일정의 금액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통신 비용이라든지 통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비용도 그죠? 또 일반 데이터 그런 부분들도 좀 절약을 해서 통신비라 커피값 등과 같이 지출 항목별로 혜택이 큰 신용카드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요즘은 우리가 또 뭐 나이스 평가 신용정보라든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여러 뭐 7등급, 8등급, 9등까지 있지만은 뭐 통상 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체도 하지 않고 그죠? 당연히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세 같은 경우도 전기세가 마찬가지고 통신비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계좌를 이제 시기에 놓아서 그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카드 날짜 같은 경우에도 통상 우리가 뭐 10일도 있고 급일 기준을 많이 맞췄죠. 10일, 20일, 25일 또 뭐 월말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월 1일로 기점을 해서 그죠? 지금 1일로 기점을 해서 통장에 그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비용을 줄여보는데 의료비도 또 있죠. 그죠? 특히 우리 여성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료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남자도 요즘 우리가 뭐 옷 한 벌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즘 뭐 저는 세일 때마다 그죠? 뭐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세일을 이용하는데 세일 하더라도 비싸더라고요. 뭐 양복 한 벌에 뭐 세일가 30% 가가 뭐 그죠? 뭐 50% 가가 40만 원대, 50만 원대. 또 면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립 즐거움을 위해서 옷장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통상 비슷한 색깔, 디자인, 비슷한 스타일을 옷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취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옷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유사한 의류를 중복에서 구입한 횟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신도 주요 공약 대상인데 통신요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상 세계적으로 공용 와이파이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고 와이파이 의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낮출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매달 뭐 할부 포함해서 저는 통상적으로 한 3년, 2년, 그죠? 한 3년 정도 되니까 또 휴대폰이 그죠? 서비스도 뭐 체제도 부품도 없고 그래서 저는 통상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사용하지 못할 한 3년 정도 되니까 주파 자체가 화면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상 할부를 2년 정도 또 분실보험도 당연히 가입하죠. 그래서 매달 10만 원을 한 6만 원, 7만 원대로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식비입니다. 식비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이 외식비 같은 경우에도 재료를 보험이 적지 않는데 우리가 통상 푸드 테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속에 재료를 버리지 않고 그죠? 냉장도 우리가 냉동도 유통기한이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냉장고에 들어보면 우리가 비닐로 검정 비닐 말고 흰 비닐로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연필로 종이로 그죠? 우리가 뭐 흰 비닐에 바깥에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구입을 해서 어떤 그런 제품을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뭐 중대형 마트 있잖아요. 그죠? 대형 마트 말고
여러분들 가까이 뭐 집 인근 반경에 있는 마트에 우리가 통상 뭐 폐점 시간이 11시, 10시 반, 11시 같은 경우에 11시 폐점 시간 1시간 전에 아마 여러분들 뭐 고등어 한 손, 그죠? 를 10,000원에 파는데 우리가 뭐 5,000원에 판다든지, 갈치 한 마리가 비싸잖아요. 갈치 한 마리가 20,000원인데 아마 9,900원 단수 가격, 끝수 가격, 또 여러분들 아시죠? 뭐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저는 한 번씩 우리 와이프랑 또 이런 마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공산품 식품은 우리가 또 소셜 커머스를 활용한다든지, 그죠? 틱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중고 할인마트, 당근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고정 비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평소 현금 이체가 많으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ATM기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가까운 인근에 직접 가면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안 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죠?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테크 차프남바 1, 그죠? 왜 재테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테크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 번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도, 그죠? 절약. 두 번째가 뭡니까? 또, 예. 세 번째도, 예. 바로 절약입니다. 이 절약 정신이 없으면 돈을 더 불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뒷걸마 태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심이, 지금은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내 나중의 사업은 심이 창달이라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너의 꿈은 심이 향후에 크게 번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뒷걸모와 태산 차곡차곡 저축하는 그런 습관,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습관, 택시를 안 타든지, 그죠? 내 천하에 택시가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워킹,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버스 정강장 2코스, 3코스 정도, 한 3km 정도는 우리가 걸어간다는 그런 마인드를 정신력으로 하면 재테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 4대 보험, 그죠? 급여에서, 총급여에서 우리가 통상 공제액, 4대 보험 말고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4대 보험을 거의가 다 띱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국민건강보험과 또 고용, 또 뭐 있죠? 국민건강보험과 또, 의료보험이 있죠, 그죠? 의료보험. 세 번째는 고용보험.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죠? 산업재해보험, 산재. 요 네 가지 필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죠, 그죠?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보험이고, 연금, 그죠? 국민연금입니다, 그죠?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그죠? 여러분들이 실직을 하고 1년 일정 이상의 근무를 하고 내가 실직했을 때 6개월, 최장 8개월까지 받는 그런 고용보험 시스템. 정부에서 2025년부터는 고용보험을 전 국민이 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산업체,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또 재해를 입었을 때 하는 4대 보험을 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